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참여자치 21회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눈이 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오후에는 날이 좀 풀려서 날씨가 좀 괜찮습니다. 오늘 무대 왼쪽에 보시면 화면이 있죠. 저게 이제 뭐냐면 아프리카 TV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저 4기 광산복작당 토크 콘서트를 생중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생중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만 조금 한 4~5초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 오셔서 시차 적응이 잘 되셨겠죠. 그거만 좀 참으시면 됩니다. 광산구 노인복지관 더불어락 공연봉사단 프로마 하프팀 16분의 축하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김희정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는데요. 김희정 선생님이 좀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 예약을 미루시고 오셨답니다. 대단하시죠? 멀리서 오신 분들 우선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강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진짜 전국적이다. 그리고 광주가 중심인 걸 알겠는데요. 제주에서 이상희 교수님 모시고 서울에서 하종가 교수님하고 오건호 대표님하고 모시고 광주가 중심인가 봐요. 무슨 중심이요? 복지의 중심인가 봐요. 이상하죠? 복지의 중심은 국회든지 보건복지부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광주에서 대한민국 복지를 광주가 논하겠다고. 진짜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공부를 한대요. 지금 4기째 됐는데 처음에는 막 광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광주 어쩌고 그러더니 이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더니 드디어 대한민국 복지를 광주가 논한다고요? 진짜 겁도 없는 양반들이네. 광주의 복지사분들, 복지운동하시는 분들. 그 중심에 보니까 저기 그 주범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주동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일을 잘 꾸리신 분이죠. 강희원 만장님 계시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인사할 때는 별로 크게 박수 안 치시더만 강희원 관장 박수 한번 칩시다 하니까 확실히 크게 치셔본만요. 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던 거죠? 제가 인사말 5분 하게 됐는데 지금 한 3분 썼죠? 왜 광주에서 대한민국 복지를 논하자고 하는가? 대한민국 복지를 왜 광주가 논하자고 하는가? 그리고 제주에서 서울에서 저기 청주에서 대전에서 거제에서 이렇게 다들 오셨는가? 저는 이것이 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복지운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상이 사실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중심의 특정 집단 중심의 경쟁에서 공동체, 공존의 경쟁으로,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나라가 지 마음대로 하던 곳으로부터 주권자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통치에서 자치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운동에 그런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마을로, 통치에서 자치로,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이어간다는 얘기는 가장 인간다움을 적절하게 발현할 수 있는 단위가 국가가 아니고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커뮤니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체가, 복지의 주체가 더 이상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변화의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써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 중심에 이 광산 복지학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하면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근래 광주광역시의회가 이상한 짓 하는 걸 봤습니다. 그저께인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광주시가 예산을 이만큼 책정을 해서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인가 행자위원회인가에서 안전행정위원회인가 여기서 한 30% 수준으로 깎아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5% 수준으로 깎다가 다시 30% 수준까지 겨우 살려놨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행안위 분들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공부를 안 하니까 왜 자기들이 그렇게 깎았는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셨죠, 공부하러? 예. 언제 갑자기 마을 공동체 사업 얘기를 하는, 복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을 공동체 사업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복지가 그렇게 우리 국가가 담당해야 될 영역을 넘어서서 이웃이, 마을이 감당해줘야 하는, 공동체가 같이 풀어가야 하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살리는 이른바 마을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예산을 깎은 것은 복지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꼭 가서 항의 좀 해주십시오. 마을복지 팽개친 광주시의회 각성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복지사협회, 오늘 함께 저희들하고 주관하신 복지사협회에서 좀 나서주시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아래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마을로부터, 자치로부터 복지도 우리의 생활도 삶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복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간성을 발현하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정글에서 나눠먹는 일 없습니다. 이웃을 보살피는 일 없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에서 나눠먹는 일 없습니다. 이웃 보살피는 일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복지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이기도 한 이유이기도 저는 하다고 봅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도 끝까지 앉아서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광산복지학당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주제 강연이 있겠습니다. 멋진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세 분이 하시는데요. 세 분이 15분씩 돌아가면서 하시게 됩니다. 이상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과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입니다. 제 직업이 원래는 의사인 거죠. 근데 요즘은 제가 복지국가 운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빈곤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대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중산층 70%였습니다.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된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0%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쭉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최근 10년 사이에 자살률이 2.3배로 늘어났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의 3배 정도 되는 거죠. 강력 범죄가 지난 10년 사이에 87%나 늘어났습니다. 저출산이죠. 아기를 낳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3인데요. 2.1 정도가 돼야 정상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노인 인구의 구성 비율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0%에 채 못 미쳐서 선진국의 3분의 1, OECD 국가들 평균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복지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리가 없죠. 국가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민생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됨과 아울러서 특히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IMF에 돈을 꾸어오게 됐는데 그때 합의한 이 워싱턴 합의문 저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데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줄여나가고 시장의 의사결정을 맡겨버리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 겁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100을 만들어내면 중소기업이 50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100을 만들어낼 때 중소기업이 20 내지 30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생산성 격차가 아주 심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자리에 양극화가 생겨났습니다. 소수의 대기업 일자리와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 일자리라고 하는 전체 일자리 한 10% 정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에 나머지 90%의 일자리는 그야말로 비정규직이든지 저임금이든지 고용이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걸 우리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체제인데요. 우리나라 복지는
미국식의 자녀주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는 복지 공여 방식을 우리가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1989년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저게 이제 유일한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복지, 우리나라 경제는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시장 만능적 경제 체제고, 복지는 선별적 복지 체제, 이 두 가지가 종합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시장 국가를 역동적 복지 국가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이런 방식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 방식으로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야 되는데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대 사회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인수당,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수당 개념인 기초노령연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보육이라든지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요양이죠.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편주의를 달성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가 적극적 복지인데요. 이것은 사람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복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 개발 복지, 그러니까 사회 투자적 개념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전략을 우리가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복지를 통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창의성과 자기 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강화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정한 경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달성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서 경제 시스템 전체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창조적 경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에다가 돈을 투입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에다가 돈을 쓰면은 경제에 쓸 돈이, 경제에 투자할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 경제 성장이 지체되기 때문에 복지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는 어떻게 뭘 선택했습니까? 성장입니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장 지상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 이후로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가령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든지 중부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잘 들여다보면 경제가 잘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가 함께 발전하더라. 즉 성장과 분배는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남부 유럽이 경제가 안 되는 나라들,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저해되는 나라들을 들여다보니까 복지가 아주 형편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적성, 자기의 소질에 맞고 그리고 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적 순서대로 일을 강제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유가 이겁니다. 일자리가 양극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나머지 일자리 사이에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모두가 저 10% 일자리를 향해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음이죠. 90% 일자리를 한번 들어가고 나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는 큰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 10%와 나쁜 일자리 90%를 구분해 놓고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임금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지의 차이였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가보면 복지가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회사 복지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스웨덴의 국가 복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에 이 격차가 엄청난 거죠.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동적 복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복지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줄여야 될 것이 바로 복지의 격차입니다. 임금의 격차는 바로 그 다음의 순서고요. 복지의 격차만 줄여놓더라도, 다시 말해서 회사별 복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 즉 고용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복지가 하나도 없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그런 별로 안 좋은 회사에서는 복지가 거의 없든지 아니면 조금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거의 완벽하단 말이죠. 이 격차를 없애야 돼요.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회사별 복지를 폐지하는 겁니다. 회사별 복지를 폐지하고 국가복지로, 국가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다 통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인 이상 누려야 될 모든 복지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버리는 거죠. 태어나서 필요로 한 출산과 보육, 교육, 의료, 노인 돌봄 복지, 그리고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람의 투자하는 복지, 이 모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복지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다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다니든지 복지의 격차가 다 없어졌죠? 그럼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이제는 임금의 격차만 남습니다. 이 임금의 격차에서 임금의 격차의 비중을 줄여버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복지의 비중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국가 복지가 역할하는 비중이 커지면 클수록 시장 복지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럼 임금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월급을 적게 받아도 살 수가 있어요. 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한 대부분의 학비라든지 어르신 모시는 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국가가 대행해버리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나라는 혼자서는 못 만들어요.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또 위대한 어떤 위인이 나타나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합의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사회가 이런 사회죠. 그래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가 바로 이런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소세 부담률,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복지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건호 박사가 아마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좀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운동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운동가가 된다면, 복지국가를 세상에 전파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힘이 정치 세력화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에 성공해서 복지국가가 한
4번 정도, 5년짜리를 한 4번 정도 집권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동성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능력과 과거의 그 역할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충분하게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로 15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살아왔던 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역동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고, 선택했다는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과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될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초대 손님으로 하종광 교수님의 노동자와 복지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 문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은 두 분에게 들으시고, 저는 평소에 노동자들 만나면서 복지와 관련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고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저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아주 유치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듣다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한 사람이 12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만큼 자기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금을 내야 한다면, 참고로 미국 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한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60만 원쯤 기부금 내면 미국 사람만큼 내는 거죠. 소득에 비례해 볼 때. 4인 가족이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1년에 한 240, 5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냈다. 그러면 미국 사람만큼 낸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1인당 연간 기부 횟수가 얼마나일 것 같습니까? 이 통계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통계를 보면 9,0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만 위해 삽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그러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의 존재는 기부문화조차 한국 사회에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디스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양국사 양심의 표상들이죠. 대법관 후보자는 검사, 판사, 법과대학 교수를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재산 신고해야 됩니다. 30억 원 조금 넘다고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61억 원이에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당시에 공무원 25년 재직하신 분으로는 재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번 수입 중에서 기부금을 내거나 불이익 성금을 내거나 수재 의원금을 내거나 어디 장학금을 내거나 그렇게 사용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도 그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거의 한 푼도 안 냈다는 뜻입니다. 외모는 우리 강의원 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부문화조차 정접되지 못했고 탈의된 미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상처 입히면서 합니다. 강원도 삼척 정선 쪽에 가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광산들이 있습니다. 갱도 하나에 사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이게 일제때 덕장제도가 남아있는 건데 한 광산에 광부가 6명인데 관리직이 10명입니다. 좀 일가진 점들이죠. 이 6명의 광부가 수천 미터 땅속에서 캐낸 걸 10명이 등쳐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노조를 수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갔습니다. 사장이 노조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회사 안에 마련하지 못했고 따라가 보니까 산 중턱에 살다가 버리고 간 집에 기둥이 다 누워버리고 창문이 떨어져 나간 폐가에 민주노총을 시작한 형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방 깨끗이 청소가 6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아유, 7시간 반이 걸렸네요. 대중교통으로 몇 번 갈아타며 가는데 7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거 제가 공지사한 겁니다. 듣고 있던 광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다 그래도 사람 사는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다. 7시간 반 걸려 들어가는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자격지심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노동 문제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비정규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회가 됐는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900만입니다.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이나 비정규직 나라가 없습니다. 10명이 취직하면 8명이 비정규직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까지 파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된 거죠. 미국 억만장자 40명이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을 치면 30대 재벌이 재산을 절반 기부하기로 했다. 우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의 재벌 회장들은 감옥 가기 전에 재산자 안 내놓습니다. 뭐 이러다는 일이죠. 근데 이런 미국식 기부 문화는 사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긴 하는데 그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식 기부 문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 유럽식 복지인 겁니다. 수재가 발생하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울 행사가 있습니다. 방송국 중계 카메라 앞에 다 모금 봉투 들고 가서 그 모금하는 걸 중계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저걸 터질 때마다 항상 저러고 있어. 저걸 제도화해야지. 법으로 만들어야지. 자, 대단한 뉴욕이랑 캐나다라고 합니다. 120명의 노동자가 사는 섬마을에 전부 실직합니다. 가족까지 한 300명 되겠죠. 2주에 한 번씩 복지수비를 받아 겨우 연명합니다. 우리 실업수당 같은 겁니다. 이 섬에 의사 한 명 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여기 의사를 원하는 의사 한 명쯤 반드시 있을 거야. 전국 의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간절한 내용을 의사 한 사람 나와주십시오. 그러나 의사들은 편지를 보자마자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내가 섬에 가서 하려고 의사가 됐나? 섬에 사신 의사가 계시네요. 근데 제주도 사시잖아요. 근데 서울 출신 중에 대도시 가서 교통경찰 된 사람이 있는데 과속 한 차를 잡았어요. 내가 의사인데 병원에서 급히 가느라고 과속을 했습니다. 의사인 건 맞아요. 그냥 놀러 가는 길이었지 병원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죠. 그랬더니 의사가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서 마약 봉지가 하나 팔랑팔랑 떨어집니다. 경찰이 당신이 의사가 이거죠?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마약 때문에 또 감옥 갈래? 아니면 섬으로 갈래? 의사가 뭘 듣겠겠습니까? 섬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한 달 동안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섬에서 마을 회의가 소집됩니다. 우린 한 달 동안 의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한 달 지났는데도 계속 살게 해야 되니까 전 인상부터 빠져들게 해. 청소부터 해야 할 거야. 이 맥주병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은행원은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요? 적성껏 돈을 줍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 갑자기 빙고 돈이다. 의사가 다니는 길마다 돈을 띄엄띄엄 깔아놓자는 거죠. 실제로 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길을 걷다 돈을 줍습니다. 여기 살면 부자 되겠다. 바다에 낚시를 나가면 바닷속에 잠수가 들어가서 낚싯바늘에 생사를 계속 나갑니다. 의사가 사는 대로 온갖 유혹을 벌인다는 게 중심 내용인데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모든 것이 거짓던 거죠. 야, 한 달 동안 온몸 동네 사람이 깜빡 속였구나. 의사가 분노해서 다시 도저히 안 된다고 박차고 나가는데 마을촌장이 따라가서 의사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8년 동안 매달 복지 기금이나 바람을 줄 소원했어. 자네는 한 번이라도 복지비 때문에 조쳐본 적 있나? 자네는 돈도 벌어겠지만 부끄럼도 벌어봐야 해. 우리가 의사 한 명 구해보자고 열린 게 아니네. 120명의 생명을 구해서 열린 거라고. 의사가 그 말을 듣더니 돌아서 나하고 달려가서 얼싸안고서 믿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한 명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사회 의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이걸 장황하게 소개했을까요? 우리하고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실직한 12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8년 동안 한 명도 죽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거죠. 8년 동안이나. 국가가 일의 생존권을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아플 땐 치료받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단전 단수도 안 됐고 8년 동안 직업이 없었는데 모여서 얘기할 때 맥주를 마십니다. 이게 유럽의 복지국가가 아니고 미국 바로 옆에 캐나다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동네 120명 노동자가 8년 동안 직업이 없었다면 10명은 죽었을 겁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들이에요. 가족 동반 자살. 단전되는 바람에 촛불 켜놓고 살다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들이 몇 명씩 죽습니다. 세계 10위권 내 경제를 자랑하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신서민이라는 김황식 총리가 저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너무 과잉복지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늘고 있다. 한국 사회 지금 복지병을 걱정하는 것은 영양실조인 사회에 다이어트를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진단입니다. 이건. 사연 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정리해본 노동자들은 절망적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정리해본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와 이제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가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영상이 나올까 모르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이 지금까지 24명 사망했습니다. 13명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은 지부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감옥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24명 죽게 한 진실을 밝히자.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죠? 바로 며칠 전 뉴스입니다.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46억을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당하는 현실이에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 동안 전쟁과 같은 투쟁을 끝내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단 한 개의 복리위생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서가 그겁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모든 복리위생을 전부 회사 쪽에 양보하고 단 하나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자녀 학자금 조항이에요. 우리가 굶어도 자녀 교육을 해야지.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됐으면 이렇게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 가능한 나라였다면 저런 비참한 싸움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가가 실직한 노동자 가족들의 생존권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노키아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10년쯤 전에 딱 한 번 과속하다 걸렸습니다. 그때는 벌칙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스위스의 한 부자는 한 번 과속했다가 3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게 많은 선진국들의 법입니다. 그 사람은 재산과 수입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박수도 연봉 절반을 영국에서 예금으로 냈습니다. 다른 나라 부유층은 상당히 세율 높아요. 핀란드 60%, 스웨덴 85%, 미국도 레이건 집권 직전까지 70%였습니다. 스웨덴 볼보 회장은 매년 자기 소득의 85%를 세금을 냅니다. 그래도 최고의 부자죠. 그런 것 가지고 무상교육하는 거예요. 한국은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많이 추락해서 15위권입니다. 지금.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지금 너도 나도 너무 많이 가는 게 문제지만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마음 먹으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유층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정말 적게 내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가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멕시코 다음입니다. 부자 강철적인 국가를 빈자 정책을 내었던 정책인데 정말 잘못된 거죠.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은 부자 정치인들의 배려가 아니라 활발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의 성과였습니다.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나라 부유층이 스스로 깨달고 자 이제 우리가 부자 노동자를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낼 때가 되었어. 그 스스로 정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뭉쳐서 열심히 싸울 때마다 조금씩 양보한 겁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한별로 더 전환한 적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동차에서만 있던 노동조합을 전부 통폐합해서 거대한 금속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은행마다 있던 노동자를 통폐합해서 거대한 금융노조를 만들었고 병원마다 노조가 다 기업별로 따로 있었지만 통폐합해서 거대한 보건 의료산업 노동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산별노조입니다. 전국 규모로 또는 광범위한 지역 규모로 조직되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한참 설명이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 노동조합은 300년 전에 처음 생겨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별노조니까. 아니 노동자는 본래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크게 뭉치는 건데 이걸 회사마다 다 또 따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권력과 자본을 대응하려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퇴직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는 이상한 노동조합이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우린 퇴직한 사람이 어떻게 노조에 가입까지 이상하죠? 그러나 선진국 시각으로 볼 때 퇴직했다고 해서 노동조에서 모든 보호가 박탈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산별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직자, 퇴직자, 배직자의 차별이 전혀 없는 노조입니다. 본래 노조는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 6만 명 조합원 중에 배직된 교사 9명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정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이거 외국에서 볼 때 거의 코미디 같은 것이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복지 노동조합, 사회복지 유니언도 지역 단위로 기업별로 아니고 이렇게 뭉치는 것이 바람직한 거, 본래 노동자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노조가 서서히 생기고 있어요. 건설 노조 규약 조합원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건설 관련 산업 노동자, 당연히 들어가야죠. 조합원은. 구직 중인 실업자, 건설 현장에 들어올 예비 노동자, 건설 관련 직종 교육을 받고 있는 노동자. 합법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다 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도 바로 지금 가입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간에 성공회대학교 알바노조가 오늘 출범합니다. 30명 학생들이 가입했어요. 알바생들의 노동조가 그래서 오늘 출범 총회에 원래 제가 가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만 남기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원래 이게 노동조합이에요. 가입에 제한이 없는 지역적으로 크게 뭉치는 노동조합. 네, 노동조합은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소중한 원리죠. 야, 이게 언제 될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장하정 교수가 이 책 소표지에 쓴 글이 있죠. 그냥 눈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200년 동안 누군가 노력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철폐된 겁니다. 100년 동안 싸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거예요. 여성의 투표권이 흑인의 투표권보다 늦었던 거 아십니까? 50년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된 거죠. 그럼 그 사회에서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어느 사회나 우리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들,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는 사람들, 서로 첫걸음을 내딛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뒤에 좀 더 내용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서요, 하여튼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디디시는 자랑스러운 당당한 복지활동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오건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계시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과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PPT 없이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실태, 알고 계시죠?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하나씩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크게 우편복지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작년 2월 달에 발족했습니다. 총선 바로 앞두고 그리고 대선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2월 발족했으니까 저희가 준비는 그 전해인 재작년 가을부터 준비했습니다.
작년 총선 대선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이번 총선 대선만 제대로 하면 바로 올해죠. 2013년도부터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진입로를 한번 닦아보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왜 그러면 또 단체를 만들었느냐? 위기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되려면 총선 대선이 다 선거 공간이기 때문에 확실히 선별복지 세력과 차별화 짓는 의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정치권에서 보편복지를 계속 띄우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나치게 거품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봤죠. 그래서 진짜 보편복지를 바라는 자, 우리가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 이른바 대중적인 복지 세력이 아래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제도권 정치권 안에서의 의제로만 붕붕 떠다니는 것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 총대선에서 유의미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쪽과 차별화되는 의제를 만들자, 아래로부터의 세력을 만들자, 이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감히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리고 그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의미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개척해 보겠다는 그런 또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의 문제인데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복지국가 운동을 하니까 제 주위의 분들이 그럽니다. 복지하지 마라 이제. 박근혜도 다 한국형 복지국가 한다고 해서 의제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제 차별화가 안 됐습니다. 대선 열흘 전 12월 10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쭉 내려놓고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복지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는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같았을까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직도 정치권 학계에서 작년 대선에서 두 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수렴되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체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릅니다. 아직까지도 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개 공약이 있다면 거기서 15개가 이름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1g짜리가 있고 100g짜리가 있고 1kg짜리가 있는 거죠. 의료 공약, 저쪽은 4대 증증질환만, 이쪽은 모든 증증질환에 대해서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저쪽에 드는 비용은 1조고 이쪽에 드는 비용은 13조입니다. 13배 차이가 나는 거죠. 20세기 복지국가와 달리 21세기 복지국가의 핵심은 실업복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완전 고용체제에서 불안정 고용체제로 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 복지의 질적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복지는 어떤 복지였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공약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관련된 항목이 없죠. 보편복지 세력은 굉장히 후합니다. 급여도 높이고 기간도 늘리고 심지어는 영세 자영자한테까지도 실업 구조를 주는 공약입니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죠. 또 하나, 선별복지는 시장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서비스 복지 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돈만 나라에서 되고 있고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복지에서는 의료, 보육, 요양, 주거 가능하면 다 공공 인프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죠? 유지하는데도 돈이 더 드는 겁니다. 저쪽은 거의 없죠. 근데 박근혜는 26조, 평균 26조 든다고 그랬고 문재인 후보는 평균 38조 든대요. 양측이 그렇게 밝히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비슷한 거죠. 숫자 계산도 틀렸어요. 문재인 후보의 38조는 복지 공약의 총합이고 박근혜의 26조는 복지와 건설과 국방까지 들어가는 전체 공약의 이행 비용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평균 금액이어서 최종 임기 만년도인 2017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2배 이상의 격차가 나는, 금액에서도 격차가 나는 건데 그만 그것을 모르고 우리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더 센 게 있었습니다. 뭐죠?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센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기초연금이죠.
저희가 이제 그 복지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약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아주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MB도 기초연금과 국방을 한번 깠죠. 대한노인에 가서 주겠다 그러고 바로 입을 씻었습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가 기초연금 공약을 걸까 안 걸까? 왜? 기초연금 공약은 이 단일 항목으로 무려 12조 원이 드는 거예요. 지금 4조가 드는데요.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드리게 되면 12조가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해 50만 명 이상씩 늘어나요. 고령화 때문에. 갈수록 그 재정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게 기초연금 공약입니다. 가장 센 공약이죠. 과연 이거를 박근혜 후보가 내걸 수 있을까? 작년 4월 총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공약이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지킬 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야권에 대해서 돈도 없으면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복지 포퓰리즘,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죠. 저쪽을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은 기초연금 공약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이 단일화할 것 같아요. 단일화만 하면 야권이 대부분 이긴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11월 5일 날 드디어 두 후보가 만나서 단일화를 전격 합의합니다. 애가 탔겠죠? 그래서 그 전날 박근혜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합니다. 저는 11월 달까지 기초연금 공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이 공약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11월 4일 날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주겠다고 대한노인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끝내 총선에서 꺼내지 않았던 이 공약을 꺼냅니다. 그래, 더 센 거 던졌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대통령 선거 9일 전 12월 10일 날 최종 공약집이 나옵니다. 최종 공약집을 보니까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대부분 그 의미를 모를 겁니다. 저는 연금을 좀 받아보니까 혹시 이게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고 플래카드도 그렇고 모두 다 TV 토론에 가서도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거였다면 밝혔겠죠. 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런 요구가 많았었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 통합으로 이해하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야권도 어느 연금 전문가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대선 5일 남기고 재정 공약 자료집이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봤지요? 제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주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대 25로 매칭이 들어가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거 빼고 중앙정부 몫인 75%를 된다고 하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2013년 즉시 20만 원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건 바두예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2014년 내년도부터 4년 동안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돈이 25조입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임기 동안 자신의 공약을 총 이행하는데 135조가 된다 그랬어요. 그 135조 중에 기초연금 항목을 보니까 14조 7천억밖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25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선거 3일 전에 발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인수위원회 때 박근혜 후보가 당선자가 직접 나타나서 그때 드디어 설명을 합니다. 왕왕 기초연금 갖고 논란이 많은데 저희 기초연금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고 밝혔죠. 국민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 이유가 뭐였죠? 경제가 어려워져서 세수가 부족해서 어르신들한테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애초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재정 소요 자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올 1월달 인수위원회에 와서 박근혜 당선자의 설명이 그러하고 9월달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원래 공약이 다 드는 게 아니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공약을 만든 사람이 안종범 의원입니다. 공식적으로 한겨레에 답변을 했습니다. 애초 우리 공약은 다 드는 게 아니었다. 완전한 공약 사기죠. 즉 문재인 야권 후보보다도 더 센 게 유일하게 기초연금이었는데 그거는 공약 사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빈약한 복지 공약이 그럼 지켜졌느냐? 그것도 지금 줄줄이 사탕 마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복지를 제공하겠다고요? 생애 주기별로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주는 게 뭐죠? 보육이죠. 무상보육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복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보육과 급식. 그런데 이건 박근혜 거 아닙니다. 무상급식, 아직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급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상보육은 인정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무상보육은 작년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올해부터 전 계층한테 지급하기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박근혜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행히.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사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실시하고도 한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 집행되어 있느냐? 빵원. 바깥등록금 내년에 완성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1조 2천억이 더 필요한데 내년도에 바깥등록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그것의 3분의 1인 4천억. 130만원 미만의 저임 노동자한테는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약 200만 명에 해당되는 큰 공약입니다. 인수위원회 때 백지화됐습니다. 4대 중증질환 아시죠? 기초연금 그렇게 됐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체계를 들어와가지고 합리화시키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법 개정안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개별급여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늡니까? 내년도 예산 올해 8조 7,800억인데 내년도 8조 8,300억으로 500억 늡니다. 1% 이내의 증가입니다. 주거를 드리겠다고요? 국민행복주택을 준다 그랬어요. 철도부지위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지금 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 봤더니 일반 부지 조성해서 짓는 것보다 150%의 건설비가 들어가지고 지을 상황 설치도 못 돼버렸습니다. 모든 공약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가 쏘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선 전에는 우리가 쏘아서 투표했다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서 줄줄이 사탕 마냥 복지가 후퇴시키는데 우리가 왜 못 막습니까? 저 정권이 나쁜 정권이기 때문이죠. 근데 나쁜 정권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복지 공약을 후퇴시킬 수 있는 그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그걸 막을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차곡차곡 뒤로 내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야죠. 그리고 복지 의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대상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 복지국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세요. 참 역설적입니다. 여쭤봅니다. 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복지국가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냐?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가를 이루는 그런 세력 간의 동맹이 형성돼야, 왜냐하면 복지는 정치 공간에서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동맹을 만들 그 주체된 적이 있습니까? 진보정당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내걸었는데 믿을만 합니까? 만원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세금 폭탄을 내던지는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노동운동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서 아래부터 토대를 형성해 주었는데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복지에 대해서 입을 꺼내고 있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가 날아가고 기초연금이 후퇴될 때 그래도 당사자들 시민사회에 저항이 있었어요. 인수위원회 가가지고. 그래서 기초연금이요. 인수위원회 때 박근혜가 설명했던 것보다는 덜 후퇴했습니다. 당연히. 4대 중증질환 12월 달에 그래도 보완 대책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백지화된 공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회보험료 지원이에요. 저임 노동자. 왜? 아무도 저항하지 않으니까. 항노총, 민주노총 성명서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거냐. 그래서 복지국가를 공부하신 분들이 서구의 경험을 기초해 봤을 때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운영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고만 두렵니다. 딴 거 하라니까.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보편복지를 되게 불편해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63만 명이에요. 올 9월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1명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보다 더 많은 게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전국 방방곡곡 서문까지 지금 쫙 모세를 갖춰는 있습니다. 대략 유관 기관까지 합쳐서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만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의 복지 논쟁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급식과 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뜨겁게 사회를 돌아다녔지만 우리 복지 현장은 차가운 바람만 불었어요. 보편복지 때문에 그 보편복지 매칭 대응 예산을 내느라고 지자체는 더 어려워지고요. 따라서 복지관하고 재계약할 때 더 빠듯하게 나오게 됩니다. 처우개선 열악한 건 알고도 불구하고 지자체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어찌할 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마 잘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편복지가 밉지요. 불편하지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은 있는 대로 인정을 합시다. 그 대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뒤에 제가 자료집에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의제를 만들어가자. 아래로부터 세력을 만들어가자. 그게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초점입니다. 의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양한 의제가 있겠죠. 저희가 만들어 갑시다.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세금을 의제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후퇴시킨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민주당한테 야 증세 좀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못하겠대요. 선거 때 세금을 얘기하는 건 독배를 마시는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단 10,000원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라는 거. 신뢰하지 않는 자는 돈 1,000원을 내는 것도 불편한 게 우리입니다. 근데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행정당국한테 혹은 의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내 맘먹 우리 같이 세금 운동합시다. 세금 냅시다 그러면 저 기분 나빠서 안 할 것 같아요. 정당에서 세금 내자 그러면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세금이나 좀 깎으시죠?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의 복지 재정은 지금 증세에 맡겨 있습니다. 조세 부담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금을 다루는 집단이 불신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증세는 영원히 땅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파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게 증세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가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복지를 누릴 우리다. 당사자다. 우리가 증세를 얘기하자. 그리고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딴 데 가지 않고 복지에만 쓰이도록 복지 목적세로 하자. 그래서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논란이 되더라도 이거에 공감대를 갖는 사람들끼리 세력을 모아갈 작전입니다. 복지 현장에서도 보편복지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 그늘이 쳐졌죠.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편복지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예산을 복지관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보편복지는 더욱더 적극적인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복지관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사회복지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재정을 확충하는 그게 결국은 보편복지를 늘리고 또 그 재정이 지자체의 여유분으로 내려가고 또 그게 복지관의 처우 개선과 재계약에도 그리고 복지관에서 접하시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훨씬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의제, 세금도 좋고 복지 요구도 좋습니다. 그걸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세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저와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홍보대사이신 가수 김원중님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광산구가 복지광산이 되겠네요. 보니까 광주까지도 다 이렇게 넓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뒤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저한테 이 공연 섭외가 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젊은 사람들이 올 텐데 제 노래를 잘 모른다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사음 앞에 여자 스님들만 사는 절에 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주지스님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니 김 선생, 내 김 선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위성 직녀에게 그 7080 중년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릅니다. 그랬더니 뭐요? 중년들이 좋아하는 노래 부른다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중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벌써 됐어요. 나는 이렇게 된 줄 몰랐거든요. 제가 혹시 어리신 분들도 이 노래는 아실 것 같아서 아실 거라고 기대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자고 권합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밤이서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우리 김원종님이 출연료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출연료 대부분을 우리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에다 기부를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종 감독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고맙습니다.